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어제 진행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어린이 특집 브리핑, 훈훈함을 자아냈죠. 싱싱이는 타도 되나요? 생일 파티를 하면 안 되나요? 친구가 코로나19에 걸렸는데 가까이 지내면 안 되나요? 네, 시민으로 대접받은 어린이들의 순수한 질문들에 보는 사람들도 또 브리핑에 나선 당국자들도 흐뭇해했습니다. 늘 그 단단해 보였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이게 조금 풀어져서 웃던 그 엄마 미소, 반갑다 하는 그런 반응도 많았는데요. 자, 오늘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된 뒤 첫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긴장의 끈을 완전히 풀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어린이 특집 브리핑을 보고 나니 더욱더 이 연휴를 지혜롭게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어린이 이 시민들이 하루빨리 친구들과 생일잔치도 하고 또 같이 놀면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4월 30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와 논평 뉴스픽에서 전해드리고요. 작은 서점의 개성을 반영한 새롭게 뽑은 신간 소개 코너 동네 책방, 그리고 검색어 뉴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생방송 이후에는 유튜브 팟캐스트에 다시 듣기도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KBS 콩,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으로 열고 있고 보고 들으시면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쉬는 날이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홍은주님, 최희철님, 2567번님, 그리고 김병규님, 권영묵님, 그리고 박현주님, 박진호님, 송문박님, 홍동범님, 조혜숙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고요.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400명 넘게 오늘 들어와 주셨는데 미무수환님, 최희철님, 산속전원생활님, 김복경님 이렇게 이 땅에 코로나 없는 자비를 베풀어달라 이런 부처님 오신 날에 어울리는 말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다 감사드리고 뉴스픽으로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부처님 오신 그렇죠. 날인데 봉축식은 5월 말로 연기가 됐습니다만 예.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의 희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자,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이죠. 4월에 좋았던 일 한 번씩 떠올리시고 또 5월 계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이 또 생일이시잖아. 그 얘기를 해주셔서 강원도에 계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뉴스는 그래도 국회가 어제 지금 본회의를 열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기부금 특별법, N번방 방지법 이게 지금 처리가 됐나요? 전혜연 평론가님께서 본회의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죠. 예, 다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크게 세 가지 이번 추경의 가장 특징이 될 만한 사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 국민의 긴급 재난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추경이 통과됐는데요. 네. 이번 추경 처리에 따라서 정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논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어젯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면서 5월 중순쯤 지급될 것으로 그렇군요. 속도가 당겨졌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우리 기부금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기부를 받는 방법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것을 하려면 특별 법이 마련돼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마련이 됐는데요. 네.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 다만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이 돈을 모아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 임기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될 숙제로 우리 뉴스브런치에서 계속 언급한 네. 법안이 있죠. N번방 그렇습니다. 방지법. 정확하게 네. 설명을 드리자면 디지털 성착취물을 근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건데요. 네. 첫 번째 살펴보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마련이 됐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불법 촬영물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판매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만 거의 처벌이 됐었는데 예. 이번의 경우에는 이런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 소지. 그렇죠. 예. 또 구입하는 사람, 네. 다운받아서 저장한 경우, 또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네.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3년이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쉽게 말해서 N번방 같은 데 들어가서 나는 보기만 했어요. 이런 건 이제 변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법안이 마련됐고요. 중요한 부분 살펴보면 청소년들 특히 미성년자에 관한 법안 강화가 됐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대한 연령 기준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아졌는데 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이게 것은 뭡니까? 예를 들면 이제 범죄가 일어났어요. 미성년자를 네. 상대로. 근데 상대방도 동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안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통과가 됐는데 우리 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 이제 그 부모님들이 동의를 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딴 일명 법안으로 불리고 있죠. 태호 유찬이법, 이른바 태호 유찬이법인데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 법안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해인이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간의 논의 과정 지금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 어떻게들 평가를 하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두 분. 지금 말씀하신 N번방 방지법 그런 거 관련해서는 네. 그나마 지금이라도 법이 만들어진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실효성의 측면에서 사실 지금 문제가 됐던 게 텔레그램이나 네. 이런 다크웹 이런 것인데 이게 사실은 해외에 있는 그 서버이기 때문에 우리 국제 공조가 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처벌을 할 수 있는 실효성이 좀 부족한 부분 네.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움으로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은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가하는 게 바로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죠. 지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다크웹 운영자가 최근에 한국인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예. 반면 그 사이트의 회원이었던 미국인은 징역 97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게재하고 유포하는 어떤 활동을 아주 주력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징, 몰수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랬죠. 이런 경우에 법원이 몰수, 추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마 여러 가지 보완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늦었지만 어쨌든 이번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던가 네. 또 성착취 사건에 대한 이런 법안 뒤늦게라도 처리한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좀 어찌 보면 걱정스러운 뉴스인데 이제 어제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재 사고가 크게 났어요. 과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어제 그 이천의 화재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한테 애도를 표하고요. 부상자분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사망자가 지금 현재 38명 그리고 부상자가 1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사고가 난 곳은 이제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인데요. 이 이천에는 물류창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물류창고가 많은데 지금 준공을 한 85% 정도 거의 왔는데 이런 사고가 큰 사고가 난 겁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이 보면 그 이제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많아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형제 간에 간 경우도 있고 부자 간에 일을 하신 경우도 있고 한순간에 생사가 엇갈린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불이 났느냐. 물류창고 화재가 이렇게 대형 참사로 이어진 이유가 이 스티로폼이나 이런 우레탄 같은 걸 사용하는 샌드위치 패널을 쓴다 그래요. 그래서 샌드위치 패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얇은 철제 안에다가 스티로폼이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화재가 나면은 순식간에 화재가 커지고 또 우레탄이 연소하면서 이제 독한 연기가 나오는데 이게 한 모금만 마셔도 사람이 질식할 수 있다. 유독가스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어떤 화재가 나더라도 뭐 소방 시설이 없잖아요. 아직 그렇기 공사 때문에 중이어서. 작동이 없거나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더 큰 화재가 날 수가 있다. 근데 12년 전에도 똑같이 경기도 이천에 이런 사고들이 났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고가 다시 판박이 되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게 아니냐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공사장의 소방 시설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 뭐 안전의 문제 이런 안전 관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의문도 들고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2008년 이천에서 또 이런 사고 냉동 창고 공사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에서는 무려 4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12년, 13년이 흐르도록 현장에서 개선이 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문제가 뭔지를 철저하게 밝혀서 법적으로 강화해야 될 부분은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샌드위치 패널이 값이 싼 단열재다 보니 많이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불이 붙으면 금방 벗지고 유독가스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벽하고 벽 사이에 단열재를 넣을 때에도 좀 안전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좀 사례 살펴보면 2004년 우리 대구 지하철 참사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예. 물론 이제 화상을 입은 분들도 있었지만 그 연기라든가 또 불길이 번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내부에 있는 어떤 불연제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점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로 실제로 지하철의 곳곳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사용하는 어떤 자재의 문제, 뭐 소방 관련 안전의 문제를 좀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 안전에 대한 규제는 좀 저는 강화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그 처음 이제 현장에 투입된 생존자 작업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처음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나는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이럴 때는 뭐 아무리 뭐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특별하게 안전교육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질들의 문제 때문에 사실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한 수년 전부터 법규를 만들어가지고 화재에 취약한 이런 우레탄 폼 같은 유기 단열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인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금 건설직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산재 처리라든가 보상금 같은 문제에서도 막막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건물에 대해서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는 인적 보험을 특약 사항으로 놓고 있는데 이제 이 업체가 만약에 이걸 들이지 않는다 이러면 보상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냉동 창고나 물류 창고를 하더라도 물건이 갈 때는 사람들이 또 많이 오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법률적으로 이제 또 인적 책임에 대해서 조금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좀 똑같은 일이 다시 또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좀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도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5383번님께서 엄마가 애청자라서 항상 잘 듣고 계신데 같이 듣고 모녀간에 같이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시라고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금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러는데
관련 내용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짚어보고 싶네요. 성문희 박사께서 좀 전해주시죠. 네, 주한 미군 기지촌 옛날에 텍사스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네. 이 기지촌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29일 날 그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 기지촌에 생활하는 여성들의 생활 안정 그리고 복지 향상, 명예 회복 이런 걸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왜 이 기지촌이 생겼느냐? 예.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군 기지들이 전국에 생겼죠. 그 옆에 기지촌이 같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왜 영화 음마는 오지 않는다라는 옛날 영화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기지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폭력이나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데. 사실은 한국 사회에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면서도 또 실제 하면서도 실제로 입에 올리기를 거부했던 좀 숨어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기지촌에 있는 여성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92년도에 윤구미 사건이라고 기억이 나실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지촌 옆에 있던 26살의 클럽 종업원이었던 윤구미 씨가 미군 병사에게 참혹하게 살해를 당해서 그 당시 굉장한 공분이 그렇죠. 일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14년에 기지촌 여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힘든 시기에 외화벌이 그리고 한미 간의 군사동맹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기지촌을 정부가 묵인하고 승인을 해준 것이 있지 않느냐. 국가 배상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서 2심에서 승소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지촌에 대한 어떤 좀 따뜻한 시선 그리고 지금 기지촌에 있는 여성분들이 지금 7, 80대가 되셨다 그래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좀 치료도 받고 이렇게 생계에 대해서 또 위협을 덜 받고 살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되어서 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네. 자,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저는 정부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고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어쨌든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이 굉장히 높은 의미를 둡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예. 지금 지금 서울보법의 판단 이후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는데 시간이 계속 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런 것을 공론화하고 그동안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도 아마 이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꾸준히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한 것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요. 제가 이제 이 아이템을 좀 준비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댓글을 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까지 국가가 또는 뭐 지방 정부가 관심 갖고 지원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 판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촌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이를 조장하거나 또 그 여성들에 대해서 관리했던 어떤 공문서나 이런 것이 판결 과정에서 다 공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부 여성들이 하는 성매매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라는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우리가 산업화하는 과정에서의 그늘이었던 부분들 그리고 여성들이 희생되고 국가에서 통제되고 이런 부분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도 근거가 마련되고 진실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악플 다시는 것도 조금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그 송 기지촌 박사님께서, 여성분 지금 이제 65세가 되신 분이 증언을 하셨는데 본인이 16살 때 기지촌에 팔려왔답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폭력과 갈치 이용을 당했지만은 차별과 멸시가 더 힘들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남은 인생은 좀 치료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대 사회에 진짜 아픈 우리의 역사적인 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따뜻하게 좀 보듬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뉴스는 가수 혜은이 씨가 지난해 황혼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지금 알려지면서 황혼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가수 혜은이 씨는 저의 어린 시절 우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많이 들으셨죠. 어린 시절 신문을 너무 열심히 보길래 어른들이 뭘 보냐고 했더니 제가 가위로 이 혜은이 씨 사진을 오려서 갖고 싶어서 예. 예전에는 왜 종이로 된 인형이 많았죠. 그렇게 하듯이 제가 혜은이 씨 사진을 다 찾아서 오리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지난해 7월 그 배우로 유명하신 김동현 씨하고 기억나죠. 예, 30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 남편분이 이제 뭐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보면 본인이 이제 부인에게 경제적인 부담, 뭐 사업상의 어려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했고 됐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어떤 뭐 아무리 공인이라고 하셔도 사생활인 부분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뭐 더 이상 저희가 추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혜은이 씨도 김동현 씨도 앞으로의 삶이 뭐 대중의 너무 따가운 시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즐겁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저희가 이 아이템을 데리고 다닌 이유는 이제 황혼이혼이 우리나라에서 요즘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요. 황혼이혼을 말씀을 하시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의미의 황혼이혼이라는 것도 있지만 통계를 내는 경우에는 보통 어떤 나이를 황혼이혼이라고 합니까? 20년 정도 같이 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황혼이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통계가 많이 증가하면서 예. 이 산 기간도 뭐 16년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황혼이혼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긍정평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원인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의논을 나눠보고자 저희가 좀 이 아이템을 네. 다루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혼이혼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고 지금 느는 추세라는 것이 원인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황혼 이혼이 10년 새 한 1만 건이 증가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때 왜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게 살자 이런 좀 예.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됐는데도 그 후에도 20,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네. 이 기나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젊을 때는 이제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서 사실은 자식이라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함께 삽니다. 그러다가 이 자식이 다 장성하고 난 다음에 떠나고 나면은 부부만이 남는데 이 부부가 평소에 젊어서부터 이제 뭔가 교감이 없고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긴 남은 세월을 왜 함께 살아야 되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선배분이 갑자기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60대 후반이셨는데 그런데 딱 순간 드는 생각이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면 나는 이혼부터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수술을 끝내시고? 네, 갑자기. 예. 왜냐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내 남은 인생은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남편이 그동안 평생 너무 속을 썩인 거예요. 그랬는데 자식을 보고 참고 살았는데 그런 계기로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는데 가장 큰 격려를 했던 게 의외로 자녀들이 엄마 하시라고. 남은 인생은 좀 편하게 사세요라고 해서 결국 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부가 둘이 남았을 때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노후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네.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정말 수명이 정말 길어져서 예전에는 자식 다 키우고 나면 그리 오랜 세월이 아니었는데 이젠 진짜 세월이 좀 길긴 하겠네요, 정말. 제가 어제 이제 이 아이템에 대한 통계를 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쭉 네. 뽑아서 계속 읽었더니 우리 가족들이 무슨 일 있냐고. 그래서 아이템 준비하는 거다. 아이템 준비하는 거다. 그리고 난 아직 황혼이혼이라고 쓸 그 정도는 아직 안 살진 됐다라고 않았다. 했는데 근데 이제 이 황혼이혼이 어떤 그 오래 산 부부가 이제 좀 각자의 생활을 하고 예. 싶다.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머니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일찍 하셨고 맞아요. 남편을 위해서 뭐 시댁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출가하고 난 후에는 이제라도 나를 위해서 좀 홀가분하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좀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노령화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같이 오는 사회적 현상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노인 빈곤율이에요. 근데 이제 자칫하면 이 황혼 이혼이 노인 빈곤율을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연구 결과를 좀 보면 우리나라의 특성이 이제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조금 일찍 분가를 시키죠. 예. 독립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보통 뭐 4인 가족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2인 가족 단위로 일찍 꾸려지고 경제적인 생활도 그런 단위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도 사는 경우도 많았었고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부모님하고 살다 보니 소득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부모들이 분가를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돈 벌 거리는 없고 소득은 확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남은 재산 다 털어서 주시는 그런 경우가 경우가 있잖아요. 많죠. 분가하실 때도 뭐 거액의 전세 자금을 마련해 준다던가. 그래서 지금 연구원들이 지적한 바는 뭐냐면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런 상황에서 황혼 이혼을 할 경우 어쨌든
우리가 왜 두 집 살림한다 그러잖아요. 두 개의 집으로 나눠지면서 노인 빈곤 세대가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 노인분들이 빈곤을 겪을 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네요. 그런 예, 부분은. 예. 뭐 이혼을 하는 거는 개개인의 문제이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주제를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16년에서 20년 네. 그게 지금 이제 항혼 이혼의 가장 많은 경계선인데 사실 예. 저도 놓여 있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보니까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2010년에 엘고 부통령의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연인으로 만나서 한 40년 오래됐네요. 동안에 예. 내 아이를 행복하게 정말 모범적인 가정의 전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항혼 이혼을 발표하니까 미국 사회가 술렁거렸어요. 놀랬겠는데요. 왜 클린턴이 아니고 고란 말인가. 오히려 문제 많았던 클린턴은 이혼하지 않고 살았는데 근데 실제로 결혼 생활이 다 느끼겠습니다만 많은 네. 결혼 생활이 끔찍하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만족스럽지도 않은 생이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부부간의 관계에서 남는 게 무엇인가.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네. 남편이나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측은지심이 생긴다면 이 또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하고 다독거리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원인의 결과가 좀 너무 이 각자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